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8박 10일로 다녀왔던 혼자 파리 여행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첫 유럽 여행이기도 했고요. 또 혼자 다녀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파리 에피소드는 총 5편에 나눠서 업로드가 되었고요. Q&A 질문들을 받았어요. 총 경비, 그리고 교통수단, 제가 생각하는 파리 여행의 꿀팁, 추천하는 곳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여행을 결심한 이유,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저의 로망의 도시였고요. 프랑스 파리이즈 낭만의 도시, 사랑이 넘치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고 다음 여행 가게 된다면 무조건 유럽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했고 유럽 중에서도 다 가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는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이기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박 10일인데 다른 나라는 안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파리는 사실 할 것도 많고 일주일도 좀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파리만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항공권이랑 숙소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항공권은 어떻게, 얼마나 일찍 했나요? 를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항공권은 조금 일찍 끊으면 일찍 끊을수록 저렴하고 저는 한 달 전에, 출발 한 달 전에 바로 예약을 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진 못했어요. 한 달 전 예약 기준 아시아나 직항 왕복 229만 원이었고요. 국적기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사실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비싸긴 해도 직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점, 한식, 밥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전체적인 서비스 면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시아나 타고 가서 너무 좋았고 쌈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또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국적기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코노미 스타디움이라는 좌석이 있어요. 앞자리 좌석인데 그게 이제 한 좌석에 17만 원 추가를 하면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해서 경험을 해보고자 결정을 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코노미 스타디움은 비추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아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비즈니스 탑승구로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좌석이 넓어서 비교적 다리를 좀 수월하게 뻗어서 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짐이 일찍 나오는, 비즈니스 타면 캐리어가 빨리 나오는데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결정을 했었어요. 라운지 갔을 때 프라이빗하고 이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올 때는 또 그냥 일반 좌석을 타고 왔단 말이죠. 일반 좌석도 크게 좁다고 느껴지지 않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좌석 때문에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스타디움 좌석은 앞자리를 타게 되는데 앞자리는 아무래도 애기들이 많이 타요. 밤에 잘 때 애기들이 많이 우는 점? 앞자리에 탄다면 그걸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스타디움 좌석은 짐이 빨리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캐리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도 저는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17만 원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을 선택한 기준. 저는 이번에 8박을 묵으면서 2박, 6박 호텔을 2군데를 갔었거든요. 호텔 선택한 기준은 저는 최대한 중심가 위주로 선택을 했고 일정에서 큰 체력이 소모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했어요. 먼 길 갔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세이브를 하자라는 게 강했고 파리 도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중심가를 위주로 이렇게 돌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1구역에서 8구역 정도가 정말 중심가 쪽으로 딱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치안과 이동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1에서 8구역 그 사이 즈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호텔 예약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호텔스 컴바인, 호텔스닷컴으로 결제를 했고요. 여느 나라 호텔 예약하듯이 똑같이 결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는 여행을 유럽은 처음 가는 거기도 하고 혼자 가는 거라서 최대한 어떤 변수들을 줄이고 싶었어요.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었고 그걸 좀 비용으로 충당한 변수나 리스크를 적은 쪽을 택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갔는데 열쇠가 열리지 않는다. 문이 고장났다. 강도가 들었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호텔이 잘 맞았던 것 같고 호텔 2군데 짧은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는 풀먼 파리 투르 에펠을 선택을 했고요. 에펠탑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7구에 있는 숙소고 이제 여기는 에펠뷰, 발코니 에펠뷰 방이 정말 유명해요.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디럭스룸, 발코니 전망, 에펠타워 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격은 1박에 60에서 8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이죠. 저는 2박을 했는데 조금 저렴할 때 60만 원대로 결제를 해서 총 2박 120만 원으로 결제를 했고요. 정말 별로다. 정말 좋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불편한 점, 어떤 호텔에 대한 불만스러운 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늦게 체크인을 해서 3층에 묵었거든요. 3층은 되게 낮은 층이에요. 고층으로 갈수록 에펠뷰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3층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 충분히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쉽다고 느끼는 점은 당연히 국내 60만 원짜리 호텔을 가보지 않았지만 국내 60만 원 호텔이라고 한다면 그런 서비스로 비교를 했을 때는 파리 호텔이 훨씬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방 크기도 좀 작아요. 엄청난 호화로운 숙소는 아니었다. 그 다음은 저는 시타딜 레알 파리에 갔었고요. 시타딜 레알 파리는 마레지구 근처 4구에 위치한 숙소입니다. 평균적으로 1박에 20만 원 정도인데 이제 막 세금 뭐 하고 이렇게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는 1박에 30만 원으로 지불했고 6박에 총 197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시타딜 레알 파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레지구 정말 중심가에 있어요. 그래서 막 쇼핑하기도 좋고 음식점 가기도 좋고 루브르 박물관 걸어서 10분 걸리고 마레지구 근처는 웬만하면 다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역세권인데 바로 앞에 샤틀레역이라고 굉장히 큰 역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환승 지점이어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로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는 노선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좀 결정적이었던 게 디즈니랜드를 너무 가고 싶은데 디즈니랜드에서 일루미네이션을 보고 오면 한 12시, 1시쯤 돼요. 혼자서 숙소에 돌아오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 치안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었는데 지하철 내리자마자 진짜 도보로 30초도 안 걸려요. 뛰면은 막 한 15초면 바로 숙소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숙소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딱이어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형 호텔이어서 음식 해먹을 수 있게 인덕션도 있고 간단한 조리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밤에 시끄럽다는 후기를 많이 봤었는데 숙소 앞 광장이 매일 밤마다 파리 타임이 열리거든요. 밤만 되면 막 쿵짝쿵짝 막 소리 나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한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좀 시끄럽습니다. 좀 밤에 시끄러워도 나는 위치적인 걸 선택하겠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침대가 좀 습습한 느낌? 비가 오거나 하면은 더 축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막 엄청 청결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먼지들도 좀 보이고 국내에서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숙소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조금 더 큰 숙소였어서 저는 여기도 좋았어요. 두 숙소 모두 제가 느꼈을 때 치안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서웠던 상황이 없었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상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총 경비를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대략적인 예산을 500에서 600 정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항공권이 너무 비싸졌고 항공권 246만 원, 숙박 317만 원, 식비 80만 원, 에다가 현금 저는 30만 원 환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바토모슈, 근교 투어 이런 체험형 티켓을 사는데 35만 원. 그래서 총 경비가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600, 700 썼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700만 원을 썼어요. 진짜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식비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항공 숙박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중교통을 가볼게요. 택시, 공항, 지하철, 자전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선 택시 타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택시를 탈 일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이제 짐 찾아서 나오면 시내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부분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캐리어를 들고 이동할 때는 항상 택시를 타라고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중교통 타고 캐리어 들고 다니면은 캐리어 통째로 훔쳐간대요. 그런 소매치기가 너무 많고 정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오히려 타는 게 낫다. 공항 가면은 택시 타는 승강장이 있어요. 구역마다 정액제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 여기 갈 거야.
지도 보여주고 여기 가려면 얼마입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짐 싣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만 내면 돼요. 그리고 또 이용할 일이 이제 이동하다가 밤늦거나 택시 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버나 볼트 같은 걸 타면 되는데 저는 볼트를 이용했거든요. 카카오 택시랑 똑같아요. 현재 위치 찍고 가고 싶은 위치 찍어서 금액 확인해서 부르기 하면 되고요. 볼트 이용 꿀팁은 미리 앱을 깔고 인증을 받아 가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휴대폰 유심을 바꿔가잖아요. 유심이 바뀌면은 이제 인증 번호가 안 날라오거든요. 유심을 받으면 새로운 전화번호를 주는데 그 새로운 번호를 입력해도 인증번호가 잘 안 날라와요. 인증을 못 받아서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볼트, 플룩 이런 것들 인증 받아야 되는 그런 어플들은 꼭꼭 한국에서 미리 다 깔고 인증을 받아 놓으신 후에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가실 때는 출발 시간 4시간 전에는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3시간? 좀 여유있게 가시려면 4시간. 저는 진짜 여유있게 4시간 전에 갔거든요. 4시간 전에 가면 사실 그 체크인 창구가 안 열려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딱 대기 타고 있다가 아시안에 열렸을 때 바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정말 체크인 수속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우리나라는 여권 딱 드리면은 따다다다닥 수험을 차차차닥 이제 딱 주시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거기는 막 옆에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고 막 웃고 줄이 안 줄어드니까 정말 한 3시간 전에는 무조건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이용. 지하철은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하루 패스권, 1회권, 나비고 무제한권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있는다라고 하시면 저는 나비고 패스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무제한권에 36,0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로.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증명사진 한 장. 증명사진이 있어야 나비고 패스를 만들 수가 있고 지하철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곳은 모두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몽마르트 언덕, 디즈니랜드, 그리고 다른 여행지 이 정도만 가셔도 뽕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랜드도 이걸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표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 리프트가 있거든요. 올라가실 때 조금 힘들 것 같다. 계단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시면은 푸니콜라라는 리프트가 있어요. 그거 타시는 것도 나비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저는 2번 정도 잘못하긴 했었는데 노선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다가 막 2갈래로 나뉘어요. 이 노선을 잘 보면서 체크하면서 가시면 된다. 크게 어렵진 않다. 정말 지하철 타면은 현지인 분들도 가방을 이렇게 딱 쥐고 계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건다든지 실제로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누군가 말 걸거나 Excuse me, 너 영어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꼭 경계하시고요. 항상 긴장 늦추지 말기. 이렇게만 신경 쓰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파리에 사시는 분에게 꿀팁을 하나 얻어온 게 있는데 자전거 타는 방법이에요. 제가 파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은데 파리 자전거 타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지? 어떻게 타면 맞는 걸까? 스냅 촬영을 가서 그 작가님께 여쭤봤거든요. 파리에서 자전거 타려면 우리나라랑 동일해요. 자전거는 차도로 가야 하고요. 인도로 이동 금지입니다. 그리고 파리는 전용도로도 많거든요. 전용도로가 있는 길에서는 전용도로로 가시면 되고 그러다 또 갑자기 사라지는 길에서는 찻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싶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짓으로 깜빡이를 켜주는 거죠. 표시를 해주면은 뒤에 차들도 좀 조심해서 가준대요. 차 신호와 동일하게 같이 출발을 하면 됩니다. 사실 크게 다르거나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 가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타는 거지? 인도에서 타지 않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렌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파킹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빌려서 다른 곳에서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라임을 타봤는데 라임이 생각보다 비싸서 거의 택시비만큼 들더라. 근데 자전거 타니까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리 여행했을 때 2가지를 조금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파리야말로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배워올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술이면 미술, 카페면 카페, 맛집이면 맛집 관심 있는 것들을 얻어올 수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파리 여행 처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간단한 단어 봉주,
봉주 무슈, 봉주 마담, 간단한 인사, 그리고 맥시 북구 이렇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세요, 얼마입니까? 요 정도는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설퍼도 불어로 하는 걸 훨씬 좋게 봐주더라고요. 친절한 응대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쓰려고 노력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많이 얻어오실 수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혼자 여행의 장단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여느 혼자 여행지와 크게 다르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럽 여행은 선택지가 많잖아요. 미술 쪽, 체험 쪽, 근교 투어, 쇼핑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여행지나 코스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취향이 다르면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하면은 내 취향껏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치안이 좋지 않다고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혼자 밤늦게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숙소 앞에서 딱 나가는데 헬로우 하면서 이제 말 거는 사람 있었고, 에펠탑 근처에서 어떤 집시가 이제 설문조사 막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와서 쓱 가져가는, 또 에펠탑 앞에서 앉아있을 때 어떤 남자가 와서 Excuse me, 너 영어 할 줄 아니? 하면서 막 물어보는, 말 거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저는 그냥 왔을 때 딱 정색하고 약간 눈빛으로 너 오지 마, 내가 경고했어,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이제 식당에서 메뉴 시킬 때 다양하게 맛보지 못하는 거, 그거 좀 아쉬웠고, 유럽에 너무 예쁘고 어디든지 다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니까 사진을 찍어도 주고 싶고 저도 찍히고 싶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스냅으로 대체하긴 했는데 스냅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친구가 찍어주는 나의 사진, 이런 느낌을 남기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파리에 혼자 여행 가셔도 충분히 재밌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다녔고, 좀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런 사람이 1명, 2명 정도라면 8명, 9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혼자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다. 저의 어떤 추천, 비추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큰 영향이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라거나 너무 친절함을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불친절할 수도 있고 정말 4가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좀 내려놓고 가야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합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단호하고 차분하게 나의 할 말을 하고, 언어의 장벽을 느낀다면 번역기로라도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단호한 면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캐리어 어떤 거 쓰시나요?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쓰는 모델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구매하신 캐리어인데, 비행기 여러 번 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까지고 스크래치가 나긴 했지만 부서진다거나 크게 손상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느끼는 캐리어고요. 제품 자체는 바퀴도 되게 부드러워서 돌길이 많거든요. 유럽에는 스무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자체는 만족스럽고 많이 비싸지 않아서 제품력 만족. 유심은 어떤 거 쓰셨나요? 저는 유심은 이거 마이리얼 트립에서 3 모바일 유심 데이터 16기가로 구매를 했고요. 16기가가 30일짜리거든요. 23,500원이었습니다. 이 통신사가 좀 잘 안 터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공항 도착하자마자 빵빵 잘 터졌고,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느리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썼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혼자 첫 해외여행인데 프랑스 파리 추천하나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첫 여행이라고 못할 건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안 면에서 좀 안전한 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쪽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태국.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으로 혼자 가기 좋은 여행지, 첫 여행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울리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근거리고 바운스 스위스 들었는데 막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를 가는 게 나의 비용과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영어가 출중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요. 저의 답변은 영어를 잘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가 저의 답변이거든요. 다만 언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훨씬 더 풍부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여행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특히 택시 탈 때 이동할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 말을 막 걸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은 영어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스몰 토크를 했었겠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해도 번역기, 그리고 프랑스 분들이 은근히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약간의 센스와 듣는 능력, 단어를 캐치하는 능력,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능력만 조금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행 중에 소소하지만 유용한 꿀팁이 있었다면 탑5로 궁금해요. 쇼핑편, 식사편, 관광편으로 궁금합니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말씀드려야겠다 했던 게 파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쇼핑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점이 파리 매장들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부 다 안 되는지 몇몇 상점들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스투시 매장 가서 티셔츠 몇 장 사면서 사이즈랑 수량 이런 것들 체크했어요. 그래서 제가 레드 컬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 레드 컬러는 안 할게요. 레드 컬러 제외하고 나머지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결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영수증 딱 보니까 그 티셔츠가 있어서 저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종업원 분이 굉장히 친절하셨거든요. 친절하셨는데 아주 단호하게 너가 이 티셔츠를 안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서 나는 그걸 몰랐어. 결제를 했고 우리 매장은 정말 미안하지만 환불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돼, 돌아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조금 눈치껏 잘 못 알아들어도 오케이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돈 관련한 부분, 쇼핑할 때 무엇을 구매하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어로 저 이 제품 빼주세요. 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확실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색상, 사이즈, 수량 꼭꼭 확인하신 후에 결제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식사편. 저는 여기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영상의 핵심은 이제 음식을 다 고르고 저기요 이렇게 손들고 부르잖아요. 근데 파리는 식사 예절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웨이터가 정해진 테이블에 착석을 해야 되고 메뉴 다 고르면 메뉴 딱 덮어놓고 계속 나의 웨이터를 쳐다봐야 됩니다. 아이 컨택이 될 때까지 이렇게 미소로 은은한 미소로 나도 봐주겠니?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구글 지도에 음식점 찾아보면은 후기 보면은 포토 후기가 많거든요. 거기서 대충 뭐 먹을지 정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this one, 실브플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그분들이 빨리 인지하고 주문 실수도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바로 주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관광편 디즈니랜드는 저는 클룩에서 결제를 했는데 그때도 인증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코드 필요한 거 미리 다 해놓기. 또 저의 꿀팁. 저는 비자 카드가 없어서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카카오뱅크를 가져갔었거든요. 카카오카드가 마스터카드거든요. 마스터카드인데 안 되는 곳 없이 정말 결제가 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곳이 있을 순 있지만 대부분은 다 되더라.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드는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카카오카드로 다 하실 수 있다. 인사는 언제 어디서든 하기. 꼭 웃을 필요는 없지만 가벼운 미소와 친절한 말투 정도면 되는 듯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식당들 가봐도 현지인분들도 굉장히 웨이터분들,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들에게는 예절이고 예의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리 여행에서 꼭 해봤으면 하는 것. 저는 6가지 꼽아봤는데 첫 번째, 근교 투어. 파리에 5일 이상 머무신다면 근교 투어는 하루쯤 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베르니, 옹플레르, 몽생미셸 같이 가는 투어였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토무슈 타기. 바토무슈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요. 표 사면은 막 6,000원, 7,000원 한단 말이에요. 유람선 타고 이제 생강을 한 바퀴 싹 도는데 1시간 20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전 너무너무 좋아서 바토무슈는 꼭 타셨으면 좋겠고, 에펠탑 앞에서 낮에 피크닉, 샌드위치 먹기, 그리고 야경 들어왔을 때, 불 들어왔을 때 또 야경 보기. 에펠탑 앞에서 시간 보내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펠탑이 저의 파리 낭만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파리에는 이제 광장이 많아요. 보주 광장, 튠르이 광장, 팔레 후아얄 이런 예쁜 광장들, 그런 곳에서 여유롭게 디저트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시간 보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파리가 또 오리 스테이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르뿌띠 마르쉐, 여기를 꼭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파리 최고 맛집.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았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디즈니랜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딱 30주년이라서 일루미네이션 너무 예쁘거든요. 전 좋았습니다. 다음은 소매치기 조심하는 법, 그리고 카메라는 두고 어떻게 찍으셨나요? 일단 소매치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정말 주의하고 계속 집중하고 내 물건 내가 잘 챙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로스백 존재 이유를 알게 됐다 할까? 다이소에 파는 가방이랑 스프링 줄 있잖아요. 도난 방지템으로 유명한데 그게 여기 그립톡에서 너무 잘 떨어져서 오히려 붙이는 그립톡 말고 고리형 있죠? 이런 곳에 다르셔가지고 고리형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거는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무조건 저는 가방에다가 넣어뒀고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 아우터 주머니에는 지갑이나 휴대폰 이런 중요한 거 절대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 이렇게 체인 지갑을 메고 다녔거든요. 이게 패션으로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지만 꽤 안전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막 확 채갈 수도 없고, 제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막 열어서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방에 넣어두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 제 눈에도 보이니까 메고 다니는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행 가실 때 체인 지갑 추천드립니다. 이거 뉴 유즈띵 제품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찍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조심하면서 다녔거든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고리. 촬영할 때도 이렇게 계속 고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행 중에 좀 이렇게 탁 흘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카메라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스트랩 하시는 거 강추입니다. 주변에 사람 많을 때는 카메라 잘 안 꺼내고, 사람이 주변에 좀 없다, 누군가가 막 달려와서 채가도 내가 그동안 좀 이렇게 딱 방어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카메라 켰던 것 같아요. 다음은 소규모 투어 어땠는지, 근교 투어 할 만한지, 가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몽생미셸 만약에 하나만 갔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야경 공사하고 있어서 밤에 불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막 사진이 아주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지베르니를 갔는데 옹플레르도 가고 몽생미셸도 가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투어 너무 괜찮다. 투어가 너무 알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투어라서 막 변수가 생기거나 그런 일도 적어서 저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파리에만 계속 8박을 있었으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교 투어는 정말 돈 아깝지 않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관련 꿀팁, 팀 문화가 궁금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식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끼 점심을 먹으면은 정말 싸게 먹으면 2, 3만 원 정도인데 보통 식당 가면은 5, 6만 원. 조금 비싸게 먹었다면 8만 원까지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 경비를 1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점심 때는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 원, 6만 원 정도 들었고, 카페 가도 한 2만 원, 디저트 먹고 커피 먹고 하면 2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포장해서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해서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하더라고요. 쇼핑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좋더라고요. 가격표 금액만 지불하면 돼요. 메뉴판은 팝하고 번역기 돌려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 식당 갈 때 여기서 뭘 먹을지 다 정하고 갔거든요. 가자마자 그냥 사진 보여주고 저 이 메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결제할 때는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해서 뭐 기분이 상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오히려 카드 주면은 깔끔하게 결제해주는 편이라서 카드 시스템 잘 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한번 주문이 꼬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 식당 예절을 보고 갔을 때는 한 테이블에 한 웨이터가 집중적으로 서빙을 해주고 챙겨주고 마지막 결제까지 도와준다라고 알고 갔어요. 좀 유명하고 바쁜 식당 같은 경우는 이 웨이터가 주문 받고 이 웨이터가 음식 갖다 주고 또 이 웨이터가 커피 필요하니 막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웨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파리 식당 같은 경우는 밥을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커피까지 마시는 게 그들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커피까지 마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커피 마실 거니 해서 저 카푸치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또 웨이터가 와서 너 커피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제가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 탓입니다. 제가 나 커피 시켰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터도 커피를 또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푸치노도 먹고 에스프레소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2잔을 마시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언어가 서툴다 하면은 번역기로 그냥 똑바로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도전해본다고 한국인 리뷰가 별로 없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때 코스 요리를 먹었거든요. 첫날에. 한국인 리뷰가 없는 곳은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리뷰가 많은 곳, 유명한 곳은 확실히 한국인 입맛에 잘 맞고요. 리뷰가 없고 좀 도전적으로 갔던 곳은 생각보다 좀 그냥 그랬다. 한국인 리뷰가 많은 곳에 가시면 반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랜드 간다면 일루미네이션 추천하나요? 저는 일루미네이션 보러 갔습니다. 디즈니랜드의 꽃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 전 놀이기구 안 타더라도 일루미네이션 하나 보고 간다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면은 밤에 꼭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 하거든요. 15분 딱 보고 정말 아쉽지만 모른 척 이제 뒤돌아서 빨리 지하철 타러 가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적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고 끝나면서 이제 나오면은 사람들 막 인파에 같이 몰려서 와야 돼요. 가셨다면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파리 갔을 때 꼭 갔으면 하는 장소와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고기 스테이크집 르프티 마르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보주광장이랑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은 동선도 딱 맞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펠 근처 맛집. 여기 빵집도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친절하시고 크로아상이랑 카페 알롱제 같이 먹는데 정말 극락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고 그 초코들은 크로아상 그것도 너무너무 맛있고 여기는 진짜 꼭 드셔보세요. 트로카데로 광장 근처의 어니언스프 여기는 좀 굉장히 핫하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아주 친절하진 않습니다. 줄을 서기도 하는데 여기는 야외 테이블도 너무 예쁘고 한 번쯤 가볼만 하다? 어니언스프 꼬숩고 맛있었어요. 약간 된장 국물처럼 구수한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틸레리 광장 앞에 있는 앙젤리나라는 카페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항상 많기 때문에 몽블랑이랑 커피 포장해서 틸레리 공원 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송흥 쌀국수 여기도 맛있었고요. 매장이 되게 작긴 했는데 맛은 있었습니다. 머랭 디저트 전문점 여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디저트 맛이라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납작복숭아 파는 과일 가게들도 많고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 가시면 다 있거든요. 복숭아 구매하시고 옆에 보시면은 오렌지 착즙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좀 색다르고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납니다. 납작복숭아와 오렌지 주스는 꼭 드셔보셔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디즈니랜드랑 지베르니, 팔레 후아얄, 보주광장, 오랑주리 미술관, 개선문, 생마르탱, 틸레이 공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파리 자연 경관 보고 바람 쐬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파리 여행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거나 새롭게 하고 싶은 것. 저는 파리는 무조건 또 갈 건데요. 바토무슈 타고 에펠탑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간다면 이번엔 제가 미술관이랑 박물관을 많이 못 가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에 간다면 가보고 싶고 그리고 8월 말 9월 초 날씨는 파리는 여름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원래는 그때가 가을 시즌이어야 되는데 그때 원래 좀 춥대요. 근데 올해 2022년도는 여름이었다. 거의 여름 옷들을 챙겨갔어야 됐고 밤에 약간 쌀쌀하니까 얇은 긴팔 하나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기온을 보시고 내년에 또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파리에 간다면 이건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은 거. 저는 체인 지갑, 그리고 선글라스, 크로스백, 안대, 슬리퍼, 속옷이랑 양말 넉넉하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누군가 파리에 간다면 이건 굳이 안 가져가도 된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는 소신발언, 목베개와 뮤지엄 패스입니다. 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바람 불어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부피 차질 너무 해서 올 때 버리고 왔어요. 너무 무겁고 막 힘들어가지고 자리도 없고. 뮤지엄 패스는 제가 이번 여행 갈 때 미술관 갈 시간이 없어서 이걸 했으면 시간에 쫓기면서 막 날짜에 쫓기면서 뽕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녔을 것 같은? 저처럼 크게 미술관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뮤지엄 패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곳만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뭔가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가장 많이 혹은 가장 자주 했던 생각은?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메모해둔 게 있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이거 약간 너무 F 영역인데 파리 지도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지도로 수백 번 봤던 길을 걷는 건 참 신기하다. 지도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온 기분이다 라고 적어뒀는데 평면적인 지도를 실제로 걷고 느끼고 걸어보니까 이게 정말 입체적으로 머리에 다 들어오는 기분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머리에 입력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길거리에서 항상 비슷한 냄새가 난다. 비슷한 향수 냄새와 지린내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느꼈고 다들 할 말을 하고 의사 표현을 당당히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도 적어뒀고요. 어떤 여행이든지 시간 있을 때 가고 보일 때 사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사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나로 향해 있던 그런 나에게 집중돼 있던 시선들을 좀 바깥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끼리님의 파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파리 이즈 낭만. 무조건 또 오고 싶은 도시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도시다. 나중에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또 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리 혼자 여행 Q&A였고요. 저는 파리에 또 가고 싶어요. 나중에는 니스도 가보고 싶고 남프랑스도 가보고 싶고 정말 불호가 강한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호호호였거든요. 한 번 가봤지만 2번 가고 싶고 3번 가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에 꿈꾸고 계신 분들, 낭만을 품고 가시는 분들은 꼭 직접 걸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